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 서문. 2020년 2월 5일 나는 많고 많은 도시 중 모스크바의 어느 집중치료 병동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두 팔이 짧은 밧줄에 묶여 침대 양옆에 고정되어 있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치료 장치에 연결된 카테터가 빠질 정도로 팔을 하도 휘저어서였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딸 미카엘라와 사위 안드레이는 보이지 않고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딸 부부는 허락된 면회 시간이 워낙 짧아 내가 깨어난 순간에도 곁에 있을 수 없었다. 화가 나고 혼란스럽고 짜증이 났다. 나는 몇 시간 뒤 찾아온 미카엘라에게 한바탕 해댔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배신당한 듯한 기분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온갖 잡다한 요구를 부지런히 들어주면서 나를 간호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 입원할 때인 12월 중순부터의 일들 역시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2019년 초를 돌이켰을 때 그나마 기억하는 몇몇 일 중 하나가 이 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질서 너머의 집필과 편집을 거의 다 마쳤을 무렵 우리 가족은 바통을 이어받듯 잇따라 때로는 동시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많은 문제가 이미 알려졌으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2019년 1월에 내 딸 미카엘라가 10년 전에 심은 인공 발목 관절을 교체하기 위해 외과의를 찾아야 했다. 처음 심었던 관절에 문제가 많아 미카엘라는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을 겪다가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병원에서 나는 미카엘라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걸 지켜보면서 일주일을 함께 보냈다. 3월 초에는 나의 아내 태미가 치료가 쉽고 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신장암 진단을 받고 토론토에서 까다롭지 않은 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이 문제의 장기를 3분의 1 정도 떼어낸 뒤 한 달 반이 흘렀을 때 우리는 태미의 병이 실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100%에 가까운 암이었다. 2주 후 태미의 담당 의사들은 남아있는 신장과 복부 림프계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다. 그 수술로 암의 진행이 멈추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손상된 림프계에서 체액이 하루에 4리터까지 흘러나와 다시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필라델피아로 건너가 다른 의료진을 만났다. CAT, MRI 촬영용 염색체를 주사한 뒤 96시간 만에 아내의 체액 손실은 완전히 멈췄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날은 우리의 3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태미는 빠르게 회복해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내 특유의 강인함과 인내도 되돌아왔다. 이 행운이 없었다면 우리 둘 다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중에 내 정신이 문제를 일으켰다. 2017년 초부터 나는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2016년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어떤 음식을 먹고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킨 게 그 발단이었다.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옷이나 담요로 겹겹이 몸을 감싸도 몹시 추웠다. 게다가 혈압이 심하게 떨어진 탓에 자리에서 일어서면 순간 눈앞이 흐려지면서 열에 5번은 소파에 도로 주저앉았다.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한 불면증이 찾아왔다. 우리 가정에는 수면제와 함께 벤조디아제핀을 처방해 주었다. 수면제는 몇 번 복용하지 않고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면증을 포함하여 나를 괴롭히던 끔찍한 증상들이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면 즉시 사라졌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은 3년 가까이 계속 복용했다. 그 기간은 대학 교수이자 임상 심리학자로부터 누렸던 조용한 삶이 소란스러운 유명인의 삶으로 바뀐 시기였다. 당시에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었고 또한 이 약이 알려진 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아내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앞서 말한 딸의 일이 있고 내 불안은 두드러지게 높아진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가정이에게 벤조디아제핀의 양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내 불안을 나 자신이나 남들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였다.
불운하게도 복용량을 조정한 뒤로 부정적인 감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나는 다시 한번 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무렵 우리는 태미의 두 번째 수술과 합병증을 견디고 있었고 나는 갑자기 심해진 불안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그의 5월에 벤조디아제핀을 완전히 끊고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케타민을 복용했다. 비표준 마취제이자 환각제인 케타민은 종종 우울증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겐 아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90분 동안 지옥을 선사했다. 지나온 모든 일이 뼛속 깊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할 뿐 긍정적인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다. 케타민을 두 번째 복용하고 며칠이 지나자 벤조디아제핀 금단 현상이 찾아왔다. 정말 참기 힘들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불안, 억누를 수 없는 초조와 좌불안석의 상태, 물밀듯 밀려오는 자기 파괴에 관한 생각들, 행복이란 행복은 모조리 빠져나간 듯한 스디스닝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과의 친구는 벤조디아제핀을 갑자기 끊었을 때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예전보다 용량을 줄여 벤조디아제핀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증상이 완화되었다. 남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큰 효과를 보았던 항우울제도 함께 복용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피로감이 몰려와 하루에 잠을 4~5시간씩 더 자야 했다. 그마저도 태미의 상태가 한창 위중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식욕은 두세 배나 늘었다. 지독한 불안, 억제할 수 없는 수면 과잉, 고약하게 짝이 없는 정자 불능증, 그리고 과도한 식욕에 3개월가량 시달린 끝에 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벤조디아제핀 금단 증상 전문이라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곳 의사들은 벤조디아제핀 용량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갔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이미 약의 부정적인 효과를 겪고 있던 나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다. 약의 부작용은, 약의 부작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태미가 수술 후 합병증에서 회복하고 고작 며칠 뒤인 8월 중순부터 2달 넘게 그 병원에 머물렀고 11월 말이 되어 지칠 대로 지친 채 토론토로 돌아왔다. 이제 정자불능증은 어떤 자세로 앉든 간에 불편해서 못 견딜 정도로 심해졌다. 12월에 나는 토론토의 병원에 입원했고 거기가 내가 모스크바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이 끊긴 지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2020년 1월 초에 내가 그 병원에서 태어난 건 딸 미카엘라와 사위 안드레이 덕분이었다. 아이들은 거기서 받는 치료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에서 의식을 되찾을 당시의 상황은 내가 캐나다에서 폐렴에도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졌다. 모스크바의 집중치료실에서는 그 폐렴을 발견하지도 치료하지도 못했다. 내가 모스크바에 간 목적은 기본적으로 벤조디아제핀 금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였고 북미에서는 아예 모르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치료법에 의존할 예정이었다. 몇 달 전 처음 줄였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복용량을 조금만 줄여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금당 증상이 가장 심한 기간에 나를 의학적 홍수 상태에 빠뜨려 무의식 상태로 있게 했다. 그, 요, 그 요법은 1월 5일부터 9일간 계속되었고 그동안 내 몸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 안에 눕혀져 있었다. 1월 14일에는 마취와 삽관에서 벗어났다. 기억에는 없지만 깨어있는 몇 시간 동안 딸에게 정자불능증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1월 23일에 나는 신경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26일에 잠시 깨어난 기억이 있고 앞서 말했듯이 2월 5일에는 더 완전히 깨어났다. 그 10일 동안 생생하고도 강렬한 선망을 경험했다. 이렇게 모든 요법을 마친 뒤 나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결 안락한 재활센터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걷는 법, 계단 오르내리는 법, 단추 채우는 법, 혼자 침대에 눕는 법, 컴퓨터 자판 위에 손을 똑바로 놓고 타이핑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처음에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각되는 사물과 상호작용하려면 팔다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몇 주 후에 기본적인 지각과 조응 문제가 나아지자 나는 딸네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했다. 모스크바에서 춥고 음산한 겨울을 보낸 터라 태양 아래 평화로운 요양 생활이 무척 기대되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폭발하며 전 세계를 근심에 몰아넣기 직전이었다. 플로리다에서도 왼손과 왼발의 마비는 계속 왔고 아마 근육이 떨렸으며 발작과 심한 불안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모스크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시험적으로 줄여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모든 증상이 뚜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그 시점에서 실험을 포기하고 약 2달에 걸쳐 러시아에서 처방받은 용량으로 되돌아갔다. 거의 결정적인 패배였다. 호전되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을 뿐더러 오히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제거하려 했던 과거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 고맙게도 가족과 친구들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괴로운 증상, 특히 아침만 되면 참기 힘들 정도로 극심해지는 증상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5월 말, 러시아를 떠난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나는 나아지기는커녕 분명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계속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미카엘라와 안드레이는 세르비아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방법으로 벤조디아제핀 근단 증상을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 문의를 하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르비아가 팬데믹 봉쇄를 푼 지 고작 이틀 뒤의 일이었다. 나는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둘의 치료에 깊이 관여한 많은 사람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 결과적으로 유익한 면이 더 많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아내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로 끔찍했다. 아내는 반년이 넘게 2, 3일에 한 번꼴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그런 뒤에는 내 질병과 부재를 견뎌내야만 했다. 나는 또 어땠는가? 50년 동안 친구였고 30년 동안 아내였던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처가 식구들이 끔찍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나도 모르게 걸려버린 약물 의존증에 두렵고 끔찍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그때의 고통을 값싸게 취급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죽음의 곁을 그렇게 스치듯 지나갔기에 내 아내는 자신의 정신적, 창조적 발전에 더 일찍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나 역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책에 의미 있는 말들만 담으려고 노력할 동기를 얻었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분명 가족과 친구들의 공이 크다. 하지만 나 역시 쓰고 있던 책에 의미 있게 몰입하고 러시아에서 무의식 상태로 보낸 약 한 달을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나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기에 살아갈 이유를 잃지 않았고 더 나아가 어렵게 거머쥔 생각들의 생존력을 시험할 수 있었다. 나는 분명 전작에서든 이 책에서든 내가 제시한 법칙에 따라 산다면 100% 충분할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혼돈이 당신을 끌어들여 집어삼킬 때, 자연히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내릴 때, 부패한 권력이 당신이 이룬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갈갈이 찢어 놓을 때,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알면 유익하다. 그런 불행은 존재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쓰라린 반쪽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구원의 토대가 되는 영웅적인 요소 또는 어깨 위에 책임을 짊어지는 인간 영혼의 고상함은 한 줄도 없다. 따라서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을 무시하는 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서 나머지 반쪽에 담긴 영웅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고추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식을 실천하며 살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으며 설령 그 원천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도면 그럭저럭 부족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에겐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우리에겐 약국과 병원이 있으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성실하고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성격과 용기가 있다.
만약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흰 수건을 던질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보거나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의 성격과 용기에 기댈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혹시라도 그 모든 걸 이겨낼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구했는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나와 가족 간의 사랑, 내 친구들이 건네준 용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기에 나는 지옥 같은 심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다. 나는 억지로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 길고 긴 몇 달 동안 정신에 집중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말로나 생각으로 다 개나 줘버려 라고 외치지 않아야 했다. 실은 거의 그럴 뻔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믿은 시간이 좋기 투병 기간의 절반은 넘을 테니까. 이제는 이렇게 믿는다. 만일 내가 억울함이나 분함에 사로잡혔다면 나는 영원히 소멸했을 테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런 운명은 피했다고. 혹시 우리가 더 훌륭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두려운 상황에서 매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삶의 불확실성, 자연재해, 문화의 독단,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악의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분투한다면, 우리가 더 진실하다면 경험에 유익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꽃피우지 않을까? 만일 우리의 목표가 고상하고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지 않으며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진리를 겨누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쌓인 선이 공포에 굴복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지는 못해도 비슷한 상태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태도와 행동이 모인다면 우리는 삶의 충분한 의미를 확보하고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적어도 주변 세계를 지옥과 아주 흡사하게 만드는 일은 멈출 수 있으리라. 왜 질서 너머인가? 그 답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질서는 탐구된 영역이다. 우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으로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질서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목표를 이룸으로써 욕망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이론이 여전히 흡족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질서 정연한 모든 상태는 비록 편하고 안전하긴 해도 나름의 결함이 있다.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관한 우리의 지식은 영원히 불완전하다. 우리 인간은 광대한 미지의 세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스러울이 많지 맹목적인 데다 세계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예상 밖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경솔하게도 모르는 모든 것을 고려 대상에서 제거해버리는 까닭에 그 질서는 곧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런 시도가 도를 넘는 순간 전체주의가 고개를 내민다. 전체주의는 원칙상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완전한 통제를 이루려고 할 때 동력을 얻는다. 그러고는 쉼없이 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가차없이 제약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 넘어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우리가 힘들게 얻은 지혜에 따라 행동할 때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질서라면 혼돈은 우리를 둘러싼 잠재적 가능성들이 우리의 예상이나 시야 밖에서 뚫고 튀어오르는 것이다. 어떤 일이 과거에 여러 번 일어났다 해도 그 일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예측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어떤 영역이 영원히 존재한다. 혼돈은 파격, 새로움, 예상치 못함, 변화, 붕괴이며 심지어 추락일 때도 허다하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당연시하던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혼돈은 때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호기심, 충동,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향해 우리가 신중한 준비와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접근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혼돈이 갑자기 끔찍하게 우발적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어붙고 당황스러워하며 정말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신을 되돌리지 못한다. 질서의 상태와 혼돈의 상태는
본래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걸 따지는 건 잘못된 관점이다. 그럼에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도한 혼돈의 결과를 잡을 수 있는지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화에 부딪힐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다. 이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오직 신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준비할 때의 문제는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작에서 거듭 강조했듯 이 미지의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혼돈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것과 접촉하지 않으면 정체되기 마련이다.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잡아끄는 본능, 곧 호기심이 없는 삶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새로운 것이 어느 정도 섞여들어도 존재가 참을 수 없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흥분과 매혹과 격정을 부채질한다. 12가지 인생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질의응답 웹사이트 쿼라에 처음 공개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42가지 법칙에서 몇 가지를 뽑아 설명한다. 하지만 전작과는 달리 안전과 통제가 지나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유익할 수 있을까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주변에서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들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 발은 질서 안에 놓고 다른 발로는 그 바깥쪽을 디뎌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변경에서 아직 화해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것들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을 통제하고 배움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할 힘을 얻는다. 여기서 의미란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이며 이를 향한 본능이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준다. 의미를 따라가야 우리는 우리 너머에 있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시대에 뒤처졌거나 너무 편협하거나 너무 과시적인 가치와 믿음 체계에 바보처럼 현혹되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썼을까? 법칙 1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구조와 개인의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구조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칙 2에서는 수백 년이 된 연금술 이미지를 분석하고 고대와 현대의 면면 이야기를 빌려와 통합된 인격과 그 발달에 관해 이야기한다. 법칙 3에서는 통증,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암시하는 정보를 외면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정보를 숨기지 않는 것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법칙 4에서는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의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성숙하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칙 5에서는 내가 임상 심리학자로서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심의 명령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법칙 6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성, 계급, 권력 같은 단일한 변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한다. 법칙 7에서는 한 방향으로 참을성 있게 매진하는 태도와 역경, 역경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격이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법칙 8에서는 참된 것, 선한 것, 지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안내자로서 미적 경험이 갖는 막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법칙 9에서는 여전히 아프고 두려운 과거의 기억을 스스로의 말로 탐사하고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그 공포를 떨쳐낼 수 있다고 말한다. 법칙 10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낭만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선의와 상호 존중, 진심 어린 협조에 기반을 둔 명시적인 협상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법칙 11에서는 흔하지만 정말 위험한 세 가지 심리적 반응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패턴의 노예가 될 때 맞게 되는 비참한 결과들을 열거한 뒤 대안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법칙 12에서는 인생의 불가피한 비극에 맞닥뜨렸을 때조차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용기 있는 사람은 힘든 오르막에서도 계속 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책은 독자적인 토대를 갖고 있지만 전작과 합쳤을 때 도쿄의 도교의 음향처럼 한 세트를 이루도록 기획되었다. 이 두 번째 12가지 법칙은 4년 전의 첫 번째 12가지 법칙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제시되었기를 바란다. 내가 생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또는 팟캐스트와 블로그를 통해 훌륭한 피드백을 보내주었다. 그 덕분에 전작에서 미진한 상태로 남겨두었던 몇 가지 주제를 더 명료하게 풀어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도 많이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첫 번째 12가지 법칙을 발견했을 때처럼 이 책 역시 숨어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내가 뭐라도 되느냐 떠들고 나눠준 생각과 이야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다고 말해준다면 두고두고 깊은 만족을 느낄 것이다.